네, 1부에서는 인공지능 혁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혁명의 전망에 관한 논의에서 좀 한 발 벗어나서 디지털 전환이 현재 미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찬희쌤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전환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이렇다 해서 여러 번 다뤘는데 네. 오늘 좀 정리하는 좀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GDP 전체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네. 없겠죠. 흔히 이제 어려운 말로 조금 어려운 말 하시면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겠죠. 국민소득이 분배됨에 있어서 노동소득으로 얼만큼 분할되는가인 건데 신자유주의 시대 즉 198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노동소득 분배는 떨어지고 있었죠. 계속 하향 추세였고요. 자,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는 좀 더 일찍 1971년 이후로 계속 하락했었고요. 한국은 어떤가 하면 원래부터 시작이 이제 OECD 주요 국가 비교해 볼 때 한 대략 10% 정도 낮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임금도 낮고 뭐 그런 거죠. 시기열적으로 보면 96년 이전에는 좀 상승 추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88년 이후에 노동소득 분배를 좀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았죠. 한국도 이제 97년에 중요한 사건을 겹치면서 네. 98년 이후부터는 하락하거나 정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로만 좀 단순화시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디지털 전환. 네. 이것과 함께 지식 재산 생산, 흔히 IPP라고 하죠.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요거의 GDP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식 재산 생산은 아무래도 고용을 덜 유발하죠. 예. 그래서 임금으로도 분해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있는 노동자 수하고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이제 고용 효과가 훨씬 적은 금융자본 수익조차도 일정한 고용은 있는데 지식재산 생산은 아예 고용과 아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15년 수치를 한번 보면 미국 GDP에서 노동소득 비중이 53.1%였는데 페이스북 총수입 중에서 임금으로 분해된 게 11.0%밖에 안 된다는. 확실히 네. 훨씬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미국의 노동소득 점유의 하락은 이런 지식자산 생산의 GDP 비중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미 실증 연구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그 은행도 이게 BOK 리포트에서 그걸 다시 리뷰를 했던데 맞습니다. 이게 또 달라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게 한 4년 전만 해도 미국의 그 IPP 쉐어, 그러니까 지식자산 생산의 GDP 비중이 8%가량 됐습니다. 7점 몇 %였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 한 13%, 14%까지 올라갔고요. 한국이 8% 수준입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약간 높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났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경제개발원 KDI죠. 거기 이제 보고서에 보면 전통적 자본에서 자본 투자를 1% 늘릴 때 임금 소득은 0점 몇 % 증가하는데 지식재산 생산은 1% 투자를 증가시키면 오히려 임금 소득 분배율이 떨어진다. 하는 놀라운 보고서를 2019년에 냈죠. 예. 네. 그래서 사후적인 방법으로 이 분배를 조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이다. 사후적인 조정 방식 중에 하나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물론 선 분배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뭐 KDI 보고서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사후적인 분배 방식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이제 생산성 임금 중위소득이 완전히 이제 탈동조화 됐다. 서로 이제 관계가 없게 됐다. 하나가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소득이나 임금이 느는 게 아니게 됐다라는 거고. 그 뭐 그 유명한 그 브린 울프슨 뭐 제2기계 시대인가 그런 말로 한국에 번역됐죠. 네. 거대한 탈동조 멋있잖아요. 그런 이 거대한 탈동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완전히 디지털 전환이 경제적 패러독스가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풍요의 시대를 열고 있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노동소득의 GDP 비중이 하락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성을 보면은 뭐 당연히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이후에 미국 생산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1990년대에는 80년대, 70년대보다 이 임금소득과 중위소득이 정체하거나 하락했어요. 네, 맞아요. 이 부분 이렇다 해서도 많이 다뤘던 것 같고 또 앞서서 말했듯이 기술 진보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도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이 네네. 부분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식자산 생산이 이제 증대된 거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결과인데 이게 이제 당연히 노동시장 내부에 급격한 변화하고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 제조에 있어서건 사무에 있어서건 자동화가 점점 적극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동화가 발생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제 비관적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이제 낡은 직업은 없애지만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라는 이제 보상 이론들도 있죠. 근데 이미 막스가 이런 이론을 보상 이론을 이미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막스는 이제 이른바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이란 말이 있죠. 자본론에. 이걸 추구하는 자본주의 구조로부터 기술적 실업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산업 예비군 이론이 그래서 나오죠. 네, 이런 이제 이론들은 이미 제기한 바가 있고 막스의 용어를 빌자면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하고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산은 같은 거죠.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 전체로 보면 막스가 맞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좀 예외적인 시기도 있었죠.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선진국, 이른바 사회복지와 삼인주의 이런 체제가 됐던 전후평등주의 체제에서는 조금 이제 이와 예외적인 상황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이전과 그 이유는 전부 다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일자리와 소득이 탈동조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했다 볼 수 있겠고요. 좀 전에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하셨던 제2의 기계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죠. 책 제목이 브린 율프슨하고 메가피. 이제 195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자본주의를 쭉 분석한 다음에 이러한 거대한 탈농조는 그 이전 시기와 반대되는 현상으로서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고요. 물론 이제 1990년 이후의 디지털 전환하고 현재 진행되는 인공지능 혁명은 더 이 기술 진보의 패러독스가 더욱더 더 극단적으로 막 치닫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브리니어프스와 메가피가 이제 탈동조라고 했는데 거꾸로 보면 이 탈동조라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 시대 전체에서는 제일 많이 일어난 게 아니냐.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가 오히려 예외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탈동조가 자본주의의 기본적 현상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질의 문제 또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슈퍼바이저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양이 대규모로 없어질 거다. 일자리 양이. 그럼 비관적 전망이 계속 나왔죠. 최초의 그 충격들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추진되니까. 근데 이런 비관적 전망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질이 나빠질 거라는 예측은 뭐 대다수 연구가 네. 동의를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중간층 임금 노동자들이 없어진다. 그리고 고용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거거든요. 노무현 시대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1세기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죠. 근데 2008년 이후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제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고용 양극화 가설조차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고용 양극화라는 게 뭡니까? 중간층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이 양극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고용 양극화가 아니라 고용 일극화죠. 저임금. 네, 고용 양극화라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 이게 U자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양측이 이렇게 그 가운데가 푹 꺼져 있는 그런 건데 U자형 그래프가 아니라 L자형 그래프. 저숙련 저임금 직업들이 왕창 늘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쓰레기 직업, 플랫폼 노동의 확산하고 뭐 맞물려 있는 건데 꼭 플랫폼 노동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저숙련 저임금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서 말한 것처럼 브린 율프슨과 메가피는
디지털 진보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경제 법칙도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생산성, 일자리, 소득의 털 동조화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말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국 거대한 탈동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브린 율플슨이 제시한 그 개입 수단은 사실 좀 초라해요. 뭔가 하면 기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EITC, 우리 근로장려세제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는 네. 이름으로 되고 있는데 벌써 듣기만 해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좀 초라하죠. 절대 이런 것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기를 해소할 근본적 개혁일 수가 없죠. 뭐 EITC 같은 것 뭐 대표적이죠. EITC 노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해서 노동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세,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을 더 준다는 건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아파갖고 일을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될수록 복지수당도 같이 줄어드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 오늘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하네요. 나다니엘 블레이크에 보면 그 주인공이 심장이 아파갖고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복지수당도 다 끊어지는. 네. 이 EITC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건 이제 근본적 개혁 방법일 수가 없고 디지털 진보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근본적인 사회개혁이라는 이 과제는 이러한 사회개혁을 통해서 디지털 진보도 일어나면서 사람에게 이로운 사회도 생기는 그런 피드백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도 해소하는 과정이 곧 디지털 전환을 더욱 촉진하는 그런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는 조금 말씀하셨죠. 충분한 높은 의미의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이것이 오히려 임금을 더 높이게 되고 오히려 그래옴으로써 더 디지털 전환을 과속하게 되는 네. 그런 시점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이 시대의 도전 과제를 두 가지만 들면 뭐 잘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불평등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이제 도전 과제는 우리가 성장이라는 개념을 다시 재규정할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초래하며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종래의 성장 방식은 끝났다. 그래서 기후 재앙을 막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요.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의미의 새로이 규정된 성장 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탈성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 또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회하고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결국은 과학기술 혁신만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네. 중요한 건데요. 기후 위기 문제 같으면은 이게 과학기술 혁신으로 해결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리고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냥 그게 사회 혁신 없이 마찰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는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조직 형태나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잠재력을 개화시키지 못하고 억제하거나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회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경제 개혁을 이 통합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이중적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기술 전환 그리고 사회적 전환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혁신적 과학기술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 이를 통해서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중적 전환을 위한 지금 당장 필요한 개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혁은 그 일자리와 무관한 네. 소득, 즉 기본소득. 노동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게 일단 소득 보장 체계로 일단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EITC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디지털 전환하고도 사실 전맥되지 못하는 사실 저임금을 온전시켜 놓고 너 저임금이지 그래놓고 약간 얹어주는 거 이게 사실 EITC잖아요. 사실은 세금에서 깎아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기술이 혁신되면 혁신될수록 그 저숙력 직업이 사실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기술 개혁을 아무리 시켜도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기술 개혁을 다 많은 사람을 시켜도 고소득 일자리로 상승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EITC는 결국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시키면서
소득을 약간 얹어주는 그런 아주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볼 수 있고요. 사실 나쁜 일자리가 많이 존재할수록 EITC가 존립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EITC가 존립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나쁜 사회를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근로장려금, 근로장려 세제는 사실 지급하게 되면 결국 임금 보조금 역할을 합니다. 그래갖고 기업주가 사실 노동자한테 줘야 될 임금을 깎아주는, 절약시켜주는 거니까 결국 정부가 돈을 써서 기업주의 이익을 늘려주는 네. 그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사실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임금 보조금이고요. 딱 받을 때는 기분 좋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죠. 네. 일단 미국의 실질 연구는 1달러 주면은 65달러 정도는 노동자한테 가지만 35달러는 그 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기업주한테 준 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주가 한 3분의 1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얘기되는 건 이제 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 보장 이론 잘 아시죠? 네. 잡 개런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모든 사람의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보장 정책은 마치 국가가 만드는 공공 일자리는 자동화의 예외적인 것처럼 가정하고 국가가 완전 고용에 근접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오히려 엄청난 재정을 동원하면서 효과는 이상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도 그 사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일자리 보장으로 줄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은 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 교육 얘기 나왔는데 기술 교육으로 엄청나게 해놓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직장 이런 건 일자리 보장에서 줄 수 있는 직업이 못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자리 보장은 사적 영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기본소득과 이제 뭐 EITC나 뭐 잡 개런티 이제 비교하시면서 기본소득의 우위를 이제 설명하신 건데요. 뭐 다른 제도하고 비교하지 않고 기본소득의 적지 우위를 좀 더 이제 보충을 제가 해드리자 그러면은 네. 뭐 어쨌건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이게 이 지금까지 어떤 저생산성 저부가가치의 저진로 경제 이게 아니라 고진로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동화를 가속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임금 수준을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어쨌건 간에 구직자 협상 지위를 강화한다. 낮은 기본소득은 협상 지위 강화가 매우 좀 미약하겠죠. 근데 이 지급 수준을 올리면 올릴수록 앞으로 협상 지위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이 지급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협상 지위가 더 커진다. 일종의 기본소득 그 자체로 경제 체제에 대해서 전환적인 역할을 하죠. 혁신 경제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뭐 고임금 체제로를 강제한다든지 자동화를 가속시킨다든지 라는 식의 전환적 역할을 합니다. 네. 반면에 다른 제도들은 저임금 노동시장을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이 일자리 보장은 일자리 개수를 보장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비용 문제 떠나서요. 그렇지만 보장해 주는 일자리가 이게 최저임금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낮은 임금으로 평준화하는 꼴이 됩니다. 네, 결국엔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더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은 국가 간, 기업 간, 사회 구성원 간 대격차를 발생시킨다고 하긴 하는데 국가 간 격차를 뛰어넘기 위해서 정부 주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또 사회 내부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결합돼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건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아주 자주 얘기하시는 건데 이른바 공유지분권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공공 투자를 딱 했을 때 투자하고 다음 그 기업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네. 아니고 투자한 액수만큼을 반드시 그 회사의 지분 획득으로 연결시키고 장차 그 회사가 잘 돼서 수익을 냈을 때 지분 비율에 맞는 수익을 이제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재원을 기초로 국민에게 배당하는 이런 공유지분권에 따른
사회적 배당, 기본소득 이런 것으로 하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그 역진적인 측면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그래서 이런 사회배당, 공유지분권에 근거한 기본소득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해결 출발점이 될 수 있겠고요. 조세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유지분권을 누리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소득 불평등 완화, 또 자산 불평등 완화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역할이 좀 달라지는 건데요. 뭐 기본소득, 조세형 기본소득 가지고 국가가 그럼 재량권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조세 걷어가지고 뭐 냉수님은 다 주고 찬이세면 절반만 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재량권을 갖지 않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조세 추출기고 소득 이전기구로의 소극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유지분 모델은 사실은 좀 다르죠. 이거는 국가가 대규모 그 기금을 만들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어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네. 적재 역할. 그 어떤 경제학자는 그 마츠카토라는 영국 경제학자는 이걸 뭐 기업가형 국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기업가형 국가에서 제일 문제는 이 특혜 경제가 되고 그 결국 역진적일 수가 있다. 그 마츠카토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수익의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 제도를 그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임스 미드 이래로 이 시장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해왔던 이 공유지분 모델이 한 이 기업가형 국가의 수익 분배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이 국가의 소유라는 게 이 공공 소유, 국가 재량권을 가진 퍼블릭 오너십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유, 그러니까 카만 오너십, 공동 소유로 이렇게 성격이 전환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의 결과물을 사회 구성원 전부가 이제 공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사회 내부 격차를 줄이면서도 국민 국가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인 어떤 행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디지털 그린 뉴딜에 국가가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를 해서 대기업들 길러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국민한테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수익 분배 차원에만 얘기를 한 건데 그 의사결정 구조, 가버넌스 구조까지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가버넌스 구조를 전부 사적 기업에다 맡길 게 아니라 뭐 이 기금을 낸 뭐 공유 기금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시다. 그 기금을 낸 국가가 예를 들어 뭐 사회적 어떤 경영, 사회적 자주 경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소들을 도입할 수도 네. 있을 거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는 뭐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가버넌스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돈만 주고 수익을 국민한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 경영이 가능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말할 때는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비관적인 미래를 상상했지만 이렇게 기본소득과 그리고 공유지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공동소유 모델이라면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노동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룰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뭐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의 핵심적인 어떤 생산 과정에서 계속 밀려나면서 쓰레기 노동이 되는 거고 사실은 계속 GDP 전체에서 그 비중이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사회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달라질 수 있다. 브리니 울프스는 디지털 전환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인공지능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중립적이지 않다. 네. 그리고 현재의 인공지능이 어디에 이제 복무하느냐 이걸 물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옳은 인공지능, 사회적으로 옳은 목표를 추구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 인간 노동이 자유로운 활동이 될 수 있다. 풍요의 경제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될 수 있고 뭐 그때 그 자유로운 활동의 내용이 뭐 창조행위일 건가 아니면 놀이일 건가 뭐 그냥 소통과 교류일 것인가 그런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뭐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의 그 계기로 담은 어떤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활동 그 자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활동의 내용이 창조일 것인가, 뭐 놀이일 것인가, 이런 것은 정말 전적으로 인간의 뜻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노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살펴본 이렇다 235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